Part 1 서론 2024년 12월 11일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NFL 구단주 회의는 미국 스포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날이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NFL이 마침내 사모펀드의 투자를 공식 승인하며 빗장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언론들은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첫 깃발을 꽂은 투자사들의 이름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상이 아닌 구조를 봐야 합니다. 오늘 이 딜들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월가의 거인 KKR을 둘러싼 거대한 내전의 서막임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중세 왕국의 전쟁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왕국인 KKR에서 독립해 나간 강력한 장군, 블루 오울이 주변 영토, NBA를 맹렬히 점령해 나가자 위협을 느낀 왕국이 직접 나서는 대신 자신의 자금을 지원한 새로운 용병 대장 아크토스 파트너스를 내세워 전면전을 선포한 형국입니다. NFL이라는 최후의 영토가 열린 지금 이 전쟁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4대 스포츠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아크토스 파트너스와 우리에게는 한국의 MBK 파트너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구 다이얼 캐피탈, 현 블루 아월 캐피털의 대결 구도를 통해 스포츠가 어떻게 자산군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Part 2 The Mechanics. 자, 닫힌 문을 여는 자본의 열쇠. 1. NFL의 빗장 해제와 자본의 침투 경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왜 지금인가입니다. NFL은 미국 4대 스포츠, NFL, NBA, MLB, NHL 중 가장 늦게, 그리고 가장 보수적으로 사모펀드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른 리그들이 이미 자본을 수혈받고 있을 때도 NFL은 그들만의 리그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2월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 딜이 승인되면서 이 방어선은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메커니즘은 NFL 사무국이 설계한 아주 독특한 통제된 개방 시스템입니다. NFL은 아무 펀드나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검증된 승인된 투자자 리스트를 만들고 오직 이들만이 다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리스트에는 아크토스 파트너스, 에레스 매니지먼트, 식스 스트리트, 그리고 블랙스톤과 칼라일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리그 사무국이 돈은 받되 주인 행세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입니다. NFL은 단일 펀드가 가질 수 있는 지분을 최대 10%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경영권 인수는 물론이고 유의미한 의결권 행사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소수 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사들은 줄을 섰습니다. 자, 에렛 매니지먼트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가치를 무려 81억 달러로 평가하며 10% 지분을 인수했고, 아크토스 파트너스는 버팔로 빌스의 가치를 58억 달러로 책정하여 역시 10%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구조적 모순을 발견합니다. 경영권도 없는 소수 지분에, 그것도 유동성이 극히 떨어지는 비상장 스포츠 구단 지분에 왜 글로벌 PE들은 수조 원을 베팅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아크토스 파트너스와 블루 아우르의 서로 다른 셈법, 그리고 KKR의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이 아크토스 파트너스, 승인된 자의 독점적 지위. 아크토스 파트너스는 이번 NFL 시장 개방의 최대 수혜자이자 리그 사무국이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입니다. 2024년 12월 버팔로 빌스 딜을 성사시키며 아크토스는 NFL 역사상 공식적인 1호 PE 딜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크토스는 NBA, MLB, NHL에 이어 NFL까지 진출하며 전무후무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아크토스의 전략 메커니즘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개별 구단과 협상하기보다 리그 사무국과 직접 소통하며 규제 샌드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모범생 전략을 취합니다. 아크토스의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을 보면 이 전략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들은 단일 구단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구단을 소유한 지주사에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FSG, 펜웨이 스포츠 그룹, 보스턴 레드삭스, 피츠버그 펭귄스, 리버풀 소유, HBSE, 해리스 블리처,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NJ 데블스, SEG, 스미스 앤드 그룹, 유타 재즈, 유타 하키 클럽. 이러한 지주사 투자 방식은 투자자에게 ITF와 같은 분산 투자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크토스가 KKR의 자본을 등에 업고 수행하는 시장 장악의 전술이라는 점입니다. KKR은 직접 전면에 나서서 리그 사무국과 마찰을 빚는 리스크를 피하고 대신 스포츠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아크토스라는 대리인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광범위하게 포트폴리오를 쓸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 승인된 리스트 밖에서 혹은 리스트에 있더라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블루 오울입니다. KKR 출신이 세운 오울락 캐피탈과 다이얼 캐피탈이 합쳐져서 탄생한 그 블루 오울을 말합니다. 쌈, 블루 오울,
9 다이얼 홈코트. NBA를 집중 공격하는 플레이어. 아크토스가 전방위적인 융단 폭격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취했다면 블루 오울은 정밀하게 타겟을 노리는 스나이퍼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중형은 주로 NBA를 향해 있습니다. 블루 아울의 다이얼 홈코트 펀드는 아크토스처럼 문어발식으로 확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NBA라는 단일 리그 내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구단들을 선별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피닉스 선즈, 세크라멘토 킹스, 애틀랜타 호크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글렌 테일러, 지분 인수나 샬럿 호네츠의 조던 구단주 시절 투자 등 굵직한 딜에는 항상 블루 오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KKR 출신이 대표인 블루 오울의 야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단순히 리그 사무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구단주가 변경되는 혼란기에도 지분을 유지하거나 구단 가치 상승이 확실시되는 시점에 과감하게 베팅합니다. 가 안정성과 관계를 중시하는 대리인 모델이라면 블루 오울은 수익률과 선별적 투자를 중시하는 사냥꾼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력의 모델이 정면으로 충돌하거나 기묘하게 공존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현재 스포츠 금융시장의 구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Part 3. The Precedents. ETF와 액티브 펀드의 대결. 1. 포트폴리오 구성의 구조적 차이. ETF 대 스톡 피커. 이 내전의 양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두 하우스의 투자 방식을 금융상품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크토스는 스포츠 시장의 S&P 500 ITF입니다. 아크토스는 특정 구단의 승패나 성적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 지주사 투자 방식을 보편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아크토스는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레드삭스와 리버풀 FC, 피츠버그 펭귄스를 모두 거느린 모회사 FSG, 펜웨이 스포츠 그룹의 지분을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와 뉴저지 데블스를 소유한 HBS에 투자하고 유타 재즈와 유타 하키, 클럽을 소유한 SEG에 투자했습니다. 이 구조는 투자자에게 명확한 세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나, 분산 투자 효과. 한 번의 투자로 MLB, NHL, EPL, NBA 등 여러 종목에 동시에 노출됩니다. 둘, 리스크 희석. 특정 팀이 시즌을 망쳐도 다른 팀이나 종목에서 만회할 수 있습니다. 셋, 플랫폼 가치. 개별 구단이 아닌 스포츠 제국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티켓 수익 이상의 부동산 개발, 미디어 권리 등 파생 가치를 공유합니다. 반면 블루 아울은 고수익을 노리는 액티브 펀드입니다. 그들은 지주사라는 우산 뒤에 숨지 않고 개별 구단의 성장성에 직접 베팅합니다. NB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팬덤과 확장성을 가진 리그입니다. 블루 오울은 이 NBA 프리미엄을 믿고 샬럿 호네츠나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같은 개별팀의 지분을 직접 인수했습니다. 이는 리스크가 더 크지만 해당 구단이 매각되거나 가치가 폭등할 때 누릴 수 있는 수익률의 상단이 훨씬 높게 열려 있습니다. 이 전장의 최전선, 세크라멘토 킹스에서의 조우, 이 두 전략이 충돌하다 못해 겹쳐버린 말 그대로 내전의 최전선이 있습니다. 바로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이 구단은 매우 이례적으로 아크토스 파트너스와 블루 아울 양대 PE가 모두 투자를 집행한 케이스입니다. 아크토스 입장에선 킹스는 최근 성적이 좋고 골든원 센터 같은 부동산 개발 잠재력이 있는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포트폴리오의 구색을 맞추기에 적합합니다. 블루 오우의 입장에선 킹스는 캘리포니아 주도에 위치하며 테크신과 밀접한 NBA의 성장주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라이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제 스포츠 구단이 더 이상 부호들의 장난감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금융자산으로 쪼개져 거래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KKR의 DNA를 가진 두 세력이 한 구단 내에서 비록 소수 지분이지만 주주총회를 갖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자본이 스포츠를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3. 설레로 보는 NFL 딜의 미래. 왜 아크토스였나? 다시 NFL 딜로 돌아와서 왜 버팔로 빌스 1호 딜의 주인공이 블루 오울이 아닌 아크토스였는지 명확해집니다. NFL은 보수적입니다. 그들은 구단을 찍어서 들어오는 공격적인 사냥꾼보다는 여러 리그에서 검증되었고 지주사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할 줄 아는 시스템적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아크토스가 2024년 12월 NFL의 공식 1호 PED를 따내며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KKR이 설계하고 아크토스가 수행한 신뢰자본 전략의 승리입니다. 반면 블루 아울은 아직 NFL에 승인된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거나 전략적으로 NBA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알고 있습니다. NFL이 진정으로 문을 활짝 여는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들 포식자는 바로 블루 오울일 것입니다.
Par for the incentives. 와의 그들은 내전을 불사하는가? 1. KKR의 큰 그림. 직접 지배가 아닌 생태계 장악.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월가의 제왕 KKR은 왜 직접 구단을 사지 않고 아크토스라는 대리인을 내세워 시장을 우회 공격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KKR 출신이 대표인 블루 오웰은 친정과 경쟁하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에는 사모펀드 업계가 직면한 구조적 갈증이 숨어 있습니다. KKR 입장에서 스포츠 구단은 매력적이지만 까다로운 자산입니다. 첫째, 평판 리스크입니다. 팬덤은 비이성적입니다. 만약 KKR이 소유한 팀이 연패하거나 티켓 가격을 올리면 그 비난은 KKR 본사로 직결됩니다. 이는 그들의 핵심 비즈니스인 연기금 위탁 운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엑시트의 불확실성입니다. 구단은 사고 팔기가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펀드 만기 내에 매각해야 하는 PE의 생리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KKR은 아크토스 파트너스라는 완충지대를 선택했습니다. 아크토스는 표면적으로는 독립된 펀드지만 KKR의 자본과 네트워크를 수혈받았습니다. KKR은 아크토스를 통해 스포츠 시장의 성장성은 향유하되 경영 간섭이나 성적 부진에 따른 비난은 피하는 비대칭적 이익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크토스가 리그 사무국과 마찰 없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었던 숨겨진 요인입니다. 이 블루 아울의 야망, 수수료를 넘어 연구 자본으로. 반면 블루 아울의 유인은 다릅니다. 그들은 사냥꾼입니다. 블루 아울의 전신인 다이얼 카피탈은 본래 다른 PE 하우스의 지분을 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즉 PE를 위한 PE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NBA 구단 지분을 직접 살까요? 이는 자산의 성격 변경을 노린 것입니다. 스포츠 구단은 불황에도 티켓이 팔리고 중개권료가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바이아웃 딜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블루 오웰은 이러한 스포츠 자산을 편입함으로써 자신들의 펀드를 단순한 사모펀드가 아닌 마치 보험사나 연기금처럼 영구 자본에 가까운 성격으로 진화시키려 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뒷받침되는 자산은 주식시장에서 더 높은 멀티플을 받습니다. 자, 블루 오웰은 현재 상장되어 있는 대체 투자 운용사입니다. 그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변동성이 낮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NBA 포트폴리오는 필수적인 주가 부양용 인센티브로 작용합니다. 3. NFL의 유인, 밸류에이션 극대화를 위한 마중물. 그렇다면 갑인 NFL은 왜 하필 지금 빗장을 풀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구단주들의 유동성 확보를 내세우지만 진짜 이유는 밸류에이션의 한계 돌파입니다. NFL 구단 가격은 이미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워싱턴 커맨더스가 6빌리언 달러에 팔렸습니다. 지구상의 현금 8조 원을 동원해 취미로 구단을 살 수 있는 억만장자는 손에 꼽습니다. 잠재적 매수자가 줄어들면 가격은 정체됩니다. 이것이 NFL 구단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때 PE의 등장은 구단 가치를 지탱해줄 새로운 유효 수요를 창출합니다. PE들이 10% 지분만 사줘도 그 거래 가격이 전체 구단의 기준 가격이 됩니다. 예를 들어 RS가 마이애미 돌핀스 10%를 81억 달러 가치에 샀다면 나머지 90%를 가진 구단주의 지분 가치도 덩달아 81억 달러 기준으로 재평가됩니다. 즉, PE 투자는 전체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딜은 아크토스 입장에선 안전하게 시장 전체를 장악하고 블루 아월 입장에선 고수익 자산으로 자사 기업 가치를 높이며 NFL 리그 입장에선 구단 가격 폭락을 방지하고 몸값을 불리는 세 플레이어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삼각 동맹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이 동맹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KKR의 대리인과 KKR의 집 나간 에이스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드게임. 누가 엑시트의 키를 쥐는가? 이 거대한 내전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스마트하게 빠져나가는가에서 갈릴 것입니다. 사모펀드는 영원히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통상 5년에서 7년 뒤에는 지분을 팔아 수익을 실현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동성의 함정이 발생합니다. 아크토스나 블루 오울이 인수한 지분을 받아줄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이미 구단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개인 자산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국부 펀드로의 매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PIF나 카타르 투자청 같은 오일머니가 이들의 지분을 받아줄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미 NBA와 NHL은 국부 펀드 투자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아크토스가 전방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놓은 것은 추후 이런 거대 자본에게 패키지 딜로 넘기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습니다. 둘째, 구단 지주사의 상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KKR과 아크토스가 그리는 가장 큰 그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아크토스가 투자한 FSG나 HBSE 같은 지주사들은 이미 웬만한 대기업 수준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이들이 개별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다면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 시장에서 뉴욕 양키스나 보스턴 레드삭스의 지분을 소유하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아크토스 파트너스는 상장 전 지분을 선점한 프리-IPO 투자자로서 천문학적인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반면 블루 어울은 상장된 스포츠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활용하거나 배당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할 것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단순한 땅 따먹기가 아니라 스포츠라는 자산을 누가 먼저 증권화하여 대중에게 떠넘길 수 있는가를 겨루는 속도전입니다. Part 5 결론. 팬은 사라지고 고객과 주주만 남았다. 오늘 우리는 KKR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두 세력, 아크토스와 블루 아울 캐피탈이 미국 4대 스포츠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현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뉴스에서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지분 구조 변동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팬들이 경기장에서 마시는 맥주 한 잔, 네, 구매하는 유니폼 한 벌의 수익은 더 이상 지역 구단주의 주머니가 아니라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설계한 엑셀 시트에 배당 수익률 셀로 흘러 들어갑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버팔로 빌스나 피닉스 선즈의 혁신이 아닙니다. 가장 원초적이고 열정적인 엔터테인먼트마저 금융자본의 하위 카테고리로 편입되는 자본주의의 가장 고도화된 구조적 포섭 과정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열광하는 스포츠의 차가운 이면입니다.